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죠, 여러분? 반팔 입고 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쌤이 날씨가 좋은 날은 수업을 잘 못해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주말에 날씨와 나의 수업력은 이제 반비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좋으면 쌤이 더럽게 수업을 못하고, 날씨가 궂은 날씨다, 비 오고 막 천둥번개 친다, 이러면 내가 이제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나는 이렇게 좋은 날씨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주말에 이 날씨를 즐길 거란 말이야. 나 그게 너무 배 아파서 못 견디겠어. 자, 오늘 11주차 할 건데, 자, 그 전까지 숙제 검사 한번 해볼까요? 안 돼, 안 돼? 이 새끼, 머리는 왜 안 감고 왔어? 야, 이 새끼야, 머리는 왜 안 감고 왔어? 괜찮아. 잘생겼으니까 안 감고 다녀도 돼. 그래서 뭐냐? 니들 뭐하는 녀석들이야? 야, 수업한 것만 아니 1주차는 10주차 안 푸셨어요? 왜? 풀기 싫어서? 질풍노도의식이야? 사춘기였어? 와, 장혜진 이거 미쳤네. 예진아, 왜 그래? 뭐야? 장혜진 은근히 공부를 안 해. 넌 뭐야? 이 새끼들 뭐야? 뭐야, 이렇게 빌런들만 너 뭐야? 아까 전에 일찍 와서 숙제하지 않았어? 그래도 네가 제일 낫다. 그래도 하나 안 한 네가 제일 낫다. 좋았어. 아우, 진짜 빌런들만 모아놨네. 자, 모의고사 보기 전까지는 다 푸셔야 돼요. 알겠죠? 다음 주까지 다음 주 주말 수업까지 다 풀어 놓으세요. 야, 모의고사 이거 독서 공부 언제 또 하겠냐? 지금 할 때 해야지. 안 그래? 나중에 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너희들이 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좀 해놔야지 나중에 좀 수월하다고. 알겠어요? 자, 오늘은 한 두세 지문 할까, 세 지문 할까? 눈을 안 마주치죠? 떳떳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1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의고사 언제죠? 장희진 씨? 모의고사가 언제였죠? 3월 23일. 그렇죠.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D-10인데, 모의고사 얘기를 이제 자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임박한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방학 동안에 이제 성취도를 간을 볼 수 있기도 하고, 맞아? 그리고 이제 3월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무슨 과목 성적일까? 지훈아, 무슨 과목 성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 이 새끼, 눈치 게임 실패했습니다. 국어학원이라서 당연히 국어 성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학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학.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시를 이제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처럼 내신을 잘 준비를 해가지고, 맞죠? 학종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 심리라는 게 한 번 미끄러지게 되면은, 시험 한 번 미끄러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학종만 이제 고집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내신만 고집하기는 힘들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시도 선택지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시를 선택지로 넣으려면은 애초에 수학이 최소한 2등급 이상 나와야 돼. 수학이 2등급 이상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봤을 땐 그래요. 물론 저야, 선생님, 저야 그냥 인서울 언저리 수도권 대학만 가면은 만족해요. 뭐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인서울 이상의 대학을 원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수학이 내신 및 수능 합쳐서 이제 2등급 이상 안 되면 애초에 조금 가능성이 많이 희박해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있어서 수학 공부 시간 너무 좀 많이 할애를 해 두셔야 되고, 국어야 이번에 이제 못해도 다들 이제 3등급 이상씩은 이제 나올 겁니다. 독서를 제대로 하셨으면은 3등급 이상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수학이 좀 잘 안 나오게 되면은 국어고 나발이고 간에 아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수학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수학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남는 시간 계속 수학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중위권, 상위권 뭐 할 거 없이 수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 공부 마지막으로 유지해 주시고, 자, 국어 학원이니까 이제 국어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지금 남은 10일 동안 모의고사 대비를 위해서 단기간에 좀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우리 앞부분 문제 있죠? 1번에서 15번. 화법과 작문. 자, 그 다음에 문법. 자, 이 중에서 화법과 작문 영역 우리가 매주 클리닉 때 풀잖아, 맞지? 다음 글은 어떠한 주제에 대한 두 사람의 토론이다. 다음 중 토론 방식에 대해서 옳은 건 옳지 않은 건 그런 것도 있고, 작문 영역은 어떠한 사람이 글을 썼을 때 그 글을 고쳐쓰기 하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거 고쳐쓰고, 맞지? 어떠한 글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들어져 있는지 그런 것들 따지는 게 화법과 작문 영역의 문제잖아. 자, 그리고 문법은 알다시피 11번에서 15번 고정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단기간에 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파트가 뭘까? 뭐라고 생각해? 맞아. 단기간에는 이제 문법은 배경 지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맞죠? 문법은 단기간에 내가 1개, 2개 맞는 성적을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맞는 게 가능하거든요. 자, 문법은 이번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법은 의문의 변동. 자, 그 다음에 문법 요소 하면 시제, 피동, 사동 그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세국어. 여러분들 2학기 마지막에 배웠던 요 3개 파트가 이제 요거 3개 파트에서 5문제가 나올 겁니다. 단어에 관련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여튼지 간에 1학년 때 배웠던 문법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한데, 선생님 뭘 보고 정리해요? 자, 다음 주 클리닉 때 자료를 이제 드릴 겁니다. 다음 주 클리닉 때 화법과 작문 그리고 문법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 클리닉 꼭 참석하셔가지고, 마지막 클리닉이죠. 흥덕쌤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다음 주가 마지막 클리닉이에요. 정규성 마지막 클리닉. 그 다음 주 클리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주에는 클리닉 없어요. 알겠죠? 나오지 마. 나도 안 나올 거야. 나 마지막 휴가 갈 거거든. 내신 전에. 아무튼 나오지 마세요, 절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마지막 클리닉 때 되면 이거 자료 드릴 테니까 꼭 나오셔가지고 수령하셔가지고 푸시기 바랍니다. 한 3세트 정도? 3세트 정도 이제 구성된 거 줄 테니까. 왜? 안 좋은 일 있어? 그래? 이게 없지? 자, 아무튼 간에 요거 이제 과정을 준비할 수 있게끔 다음 주 클리닉 때 자료 줄 테니까 꼭 수령하셔서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그 데스크 앞에 냉장고 있죠? 냉장고 위에 올려놓을 테니까 꼭 푸세요. 알겠죠? 자, 그리고 1학년 때 내신하고, 자, 2학년 때 내신하고 이제 학교별로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그 시험과 시험 간의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학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 해당 2학년의 수준을 정확히 모르고 중간고사 때 이제 출제를 했다가 평균 점수가 너무 높게 나오거나 너무 낮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용어로 예를 들면은 해석용어가 작년 이제 고2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96이 나와. 맞아? 96. 그러니까 두 개까지 틀려야지 1등급이 나오는 거죠. 문제가 쉬웠어요. 문제가 쉽긴 했어요. 근데 기말 때는 1등 커트라인이 75였나? 75?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등 이 중간고사 문제는 선생님이 이때 받아서 문제를 풀 때 정확히 몇 분 걸렸냐면 8분. 나 다 푸는데 8분 걸렸어. 그러니까 생 기준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쉬웠어요. 근데 이 기말고사는 나도 시간을 거의 다 쓰고 풀었어요. 나도 한 개인가 두 개 틀렸는데, 아니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부 지문인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외부 지문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험 사이에 편차가 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고, 해석용어 사례는 극단적인 예시고,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편차가 좀 크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학교 수업에 대한 필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시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1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완전 외부 지문 도배해 놓으면 학원에서 대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 1부터 100까지 나오는 외부 지문 싹 다 적중시킬 수 있겠니?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해당 어떠한 그 절대적인 문학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학기 중에 내신 문제집을 학원에서 나눠준 내신 문제집 말고 이 한 권을 좀 병행하는 게 상당히 좋다. 그 내신 문제집이 쌤이 말한 블랙라벨이라든지 531 하이퍼, 문학 신유형, 뭐 고난도 있어요. 맞아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한 권 사가지고 같이 시간 날 때마다 한두 지문씩 이렇게 풀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알겠죠? 왜냐면 언제 이렇게 난도가 높게 나와가지고 불의의 암살을 당할지 몰라요. 맞아요? 이때 나도 멘붕이었어.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다 맞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기말고사 때 걔 몇 점이었지? 막 72점인가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망했어요. 저 자살하러 갑니다. 이지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 1등급이 나오긴 했거든. 종합 1등급이 나오긴 했는데 나도 깜짝 놀랐지. 얘가 종합 100점 맞았다는데 왜 70점 나왔지? 나도 풀어봤는데 나도 지리겠더라고. 자, 여튼지 간에 그렇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고2 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갑자기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이 공부를 이제 갑자기 열심히 시작하면서 평균 점수가 이제 확 올라간 현상이 발생했다가 그거를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고춧가루를 엄청 뿌리는 뭐 그런 식의 패턴이 보통 1학기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혼란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내신 대비를. 알겠죠? 자, 여튼 시간에 뭐 학원이야, 뭐 쌤이야 지금 뭐 최대한 뭐 흉덕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대한 지금 내신 대비 교재를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살당할 경우를 방지해서 이것도 보험으로 한 권 풀어두시라.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두 지문 정도 볼 건데 PID 제어 기술. PID 제어 기술하고 자, 그리고 경제에서 이제 할인율의 개념.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D 제어 기술은 되게 복잡해 보이죠? PID 제어 기술은 그냥 여러분들 그 집에 보일러 있죠, 보일러. 이 보일러의 작동 원리 말하는 거예요, 보일러의 작동 원리. 보일러 우리가 이제 집에 그 겨울날 이제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가면 막 찬 공기가 가득하죠, 맞아? 그러면 이제 보일러 바로 켜잖아. 그러면은 이제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되게 따뜻해지죠, 맞아? 자, 근데 따뜻해지는데 어느 순간 보일러 작동되다가 일정 수준 온도 이상이 올라가면은 보일러가 잠시 꺼지죠, 맞아? 뭐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인데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정보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문 난도가 4.3인데 지문 난도가 4.3인 거는 정보량이 많아서 단순 처리해야 될 정보량이 많아서 4.3인데 정보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독해를 할 때 뭐 해야 된다? 정리를 잘해야 된다. 뭐 밑줄을 잘 그어야 된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뭐 필요할 경우에는 정리도 해야 돼요. 가령 비례 반비례에 관련된 정보 있으면 반드시 쌤이 뭐 지문 옆에다 정리해 놓으라고 했던 것들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되는데 물론 한 큐에 이해되는 경우 그냥 밑줄만 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그 정보량이 근데 짜잘한 정보가 누적되는 양이 많아지면은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됐던 거랑 이해가 된 거랑 그걸 암기하는 거랑 다르잖아.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선 그 이해가 된 걸 살짝 암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관계에 접근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가 잘 보이는데 여백에다 이제 정리해 놓고 그 정리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연결해 주면은 문제가 생각보다 쉽게 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난도는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 있는 거 있으면은 잘 정리하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보면은 내용일치 문제인데 저번주에 말했죠. 저번주에 긍정 발문과 부정 발문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했을 겁니다. 자, 근데 내용일치는 보통 부정 발문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 9문제는 보통 내용일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은 보통 부정 발문으로 나와요. 근데 10문제 중 한두 문제가 이렇게 긍정 발문으로 물어보는 내용일치가 있어요. 근데 긍정 발문으로 물어보는 내용일치는 자, 기본적으로 자, 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지문의 핵심적인 소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 즉 거시적으로 좀 접근을 한 선택지가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글을 다 읽고 나서 이 글은 뭐에 대한 것들인데 뭐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을 크게 설명해 놓은 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시적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보를 지칭하는 게 답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리고 2번. 자, 2번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석현아. 2번은 어떻게 풀면 좋을까? 그렇죠. 독해를 하면서 그 밑줄에 관련된 정보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파악이 가능하겠죠. 이건 중간중간에 오면서 이제 소거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은 커피기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보면은 가열기 온도를 조절하는 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지문에 있는 것, 지문에서 소개한 것들이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문에서 설명한 기술을 응용한 다른 사례일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3번 문제도 있지만 4번 문제도 있어요. 보통 보기나 그래프를 이용한 그런 문제들은 지문당 한 문제씩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보기 문제도 있고 그래프 문제도 있네요. 근데 좀 더 그 보기 지문이든 그래프 문제든 그 보기나 그래프는 지문의 어떠한 특정 문단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관련 지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 3번과 4번을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제 정보를 더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그래프 문제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직 지문을 읽기 전이니까. 자, 그래프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면은
그래프에서 일단 우리가 배경 지식 없는 상태로 이제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은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은 뭐 A에선 P 제어, 여길 말하는구나. 여기선 P 제어, 여기선 PI 제어, 여기선 PID 제어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문에서 반드시 P 제어가 뭔지, PI 제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 PID 제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문단별로 구분해서 설명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문단 내에서도 설명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맞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그래프니까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울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 어떠한 정보의 증감에 대한 정보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필연적으로 P 제어, PI 제어, 그리고 PID 제어에 관련된 정보가 제시될 때 비례, 반비례에 관련된 정보, 맞아요? 그런 정보들이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주 높은 그 확률로. 그러면 각각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 이제 회전속도 RPM, 뭐 이거 수학 문제집 같죠? 아무튼 간에 그것과 관련한 비례, 반비례 정보가 있을 건데 이 정보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았느냐에 따라서 정답률과 문제 푸는 시간이 결정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례, 반비례에 대한 정보 잘 정리를 해서 4번 그래프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남은 문단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남은 문단의 정보를 이제 3번과 관련 지어서 문제를 풀면은 적절하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토요일 오전반 15명의 친구들의 평균 정답률이 그러니까 4개 다 맞추면 100%, 3개 맞추면 75%라고 했을 때 자,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자, 보통 3개 정도 맞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자, 그 이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독해 시간은 13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숙제 안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세요.
2분 오케이. 표정 읽었어. 자, 시간 다 됐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으로는 글을 읽되 손은 되게 바삐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지문이었어요. 오케이? 지문의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이 지문의 정보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정답률을 좌지우지했겠죠. 자, 빠르게 독해해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제어 기술. 제어 대상이 현재 물리량의 크기를 잰 측정값을, 자, 측정값이란 값이 나오고 있고, 원하는 목표인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측정값을 설정값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출력되는 조작량을, 자, 조절하는 제어 기술에는, 맞죠?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중 간단한 방식인 온오프 스위치 방식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네요. 물의 온도를 맞출 때 사용되는 보일러의 온도 장치에 흔히 활용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그 보일러를, 자, 떠올리시면 되겠죠. 이 장치에서는 현재 온도가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자, 보세요. 현재 온도라는 말은 측정값일까요? 설정값일까요? 측정값이겠죠. 측정값. 맞아. 현재 온도는 측정값. 자, 원하는 온도는 설정값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그 전에 제시됐던 정보와 관련성을 따져가면서 독해를 해주는 거예요. 자, 원하는 온도보다 낮으면 스위치가 온되어 가열기의 전원이 공급되며,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25도인데 지금 집에 온도가 15도야. 그러면은 스위치가 켜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열기의 전원이 공급되며 원하는 온도보다 높으면 스위치가 꺼지면서 가열기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이라서, 자, 뭐 딱히 막히는 건 없었을 거예요. 스위치가 이제 켜졌을 때는 100%에 해당되는 조작량이 충족되고, 스위치가 오프일 때는 조작량이 0%가 된다. 오프일 때는 0%, 100%일 때는 온일 때는 100%. 됐죠? 가열기가 처음 작동될 때 수온을 올리기 위해서 온 상태를 유지하는데, 어느 순간 수온이 설정값을 넣는 오버슈트가 발생한다. 오버슈트는 수온이 설정값을 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시스템에 무리가 줄 수 있으므로, 자, 이제 니은을 넘어가기 전에 이제 기억에 관련된 부분 독해를 다 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기억에 관련된 선지를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은 기억은 측정값이 설정값보다 낮은 경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온도하고 원하는 온도를 각각 앞서 제시됐던 값에 대입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면 무리 없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선택지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선지로 넘어가진 않을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껐다 켰다 하면서 현재 온도를 설정값에 이르도록 한다. 자, 그렇죠. 계속 보일러가 켜져 있으면 보일러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계속 보일러의 스위치가 껐다 켜졌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자, 출력을 제어한다는 거예요. 자, 수온은 압력이나 유량처럼 물리량의 변화가 연속적인 아날로그적 속성을 지니므로 아날로그 이제 숫자라는 거죠. 1, 2, 3, 4, 5. 자, 수온이 상승하여 스위치를 오프로 바꾸었다고 해서 금세 낮아지지는 않는다. 자, 따라서 스위치를 반복적으로 온과 오프하면 설정 값을 기준으로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자, 헌팅이 발생한다. 수온이 위아래로 일정하게 오르내리는 헌팅 현상까지.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제 2번 선택지 보시면 2번 선택지 보시면 조작량이 100%와 0%인 상태가 반복되는 상태이다. 자, 스위치를 온하면은 100% 출력이 발생한다고 했고 오프하면은 0% 전원이 차단돼서 0%의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맞죠? 옳은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딱 이제 첫 번째 문단 끝나고 나서 2번에 기억, 니은에 관련된 선택지 두 개를 소거할 수 있으면 자, 적절한 독해 방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한 40초 정도 걸렸었으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단. 온오프 스위치의 방식은 오버슈트와 헌팅이 발생하여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자, 정확히 제어하기 어렵다. 자, 온오프 방식에 어떠한 한계가 나오고 있죠. 한계. 자, 근데 비문학에서 항상 독서 지문에서 한계가 나온다? 그러면 그 한계는 보완이 될 겁니다. 반드시. 이러한 온오프 스위치 방식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PID 제어 방식이 활용이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PID 제어 방식은 P, I, 그리고 D 제어를 모두 활용해서 제어 대상의 물리량을 정밀하게 제어한다. 그렇죠? 단순히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보일러의 수온이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제어 시스템을 가지고 자, 대상의 물리량, 즉 보일러의 수온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어를 한대요. 자, 그런데 목적에 따라 P, PI, 그리고 PD 제어 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서부터 이어진 정보는 P와 PI와 PD 제어 방식에 관련된 정보가 이어질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세 번째 문단이 P 제어라고 한다면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을 하면 PI 제어에 관련된 설명이구나. 그럼 마지막 문단은 뭐겠어? 그렇죠. 이때 D 제어. PD 제어나 PID 제어나. 그러면은 세 번째 문단이 P 제어. 세 번째 문단이 P 제어, 네 번째 문단이 PI 제어.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문단이 PD 또는 PID 제어. 자, 여기에 관련된 정보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잠시 파악했던 정보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서 그래프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구나.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아직 이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문단 독해 해봅시다. 자, P 제어는 설정값의 위아래를 일정한 비례대를 설정해서 비례대 안에서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한다. 자, 볼게요. 어떠한 설정값이 있어요. 설정값이 있고 그리고 측정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보통 측정값은 설정값보다는 좀 낮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랬을 때 이 설정값과 측정값의 편차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을 한대. 어떻게? 위아래에 일정한 비례대를 설정해서.
이 비례대 값은 뭐 딱히 정해진 값은 아니에요. 그냥 임의로 설정한 비례대 값입니다. 예컨대 P제어가 활용된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서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아래에 있을 때는 이것을 아래에 있는 것을 비례대 하한선이라고 하고, 맞지? 자, 하한선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만약에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안에 있을 경우에는 자,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에 이를 때까지는 100%의 조절량이 출력돼요. 여기 아래에서는 자, 100%의 출력이 나타난다. 즉 스위치가 무슨 상태? 온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 이 말이겠죠? 맞아요? 그러다 현재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보다 높아지면은 비례 주기를 갖게 되는데 각 주기에선 스위치와 온과 오프 동작이 반복된다. 즉 여기서는 이제 온과 오프가 반복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례대 하한선, 어떤 특정 온도 아래에서는 무조건 100% 출력을 하고, 그리고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온과 오프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출력이 이제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비례대 하한선을 넘은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값을 이르기 전까지는 온 시간이 오프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된다. 자, 엄밀하게 말하자면 온 시간이 오프 시간보다 더 긴 동작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보일러가 켜져 있는 시간보다 꺼져 있는 시간이 더 긴 시간이 반복된다. 오케이? 보일러를 1시간 켜두면 한 50분 켜져 있고 한 10분은 꺼지는,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계속 켜놓게 되면은 오버슈트 현상이 발생하니까. 오케이? 자, 그러다가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면 50%의 조작량이 출력되어 온과 오프 시간이 1대1인 동작이 반복된다. 설정값에 이르게 되면은 온과 오프가 자, 1대1인 비중으로, 자, 온과 오프가 1대1인 비중으로 출력이 되는, 맞죠? 자, 그런 동작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현재 온도가 설정값보다 오르면 오프 시간이 온 시간보다 긴 동작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고, 설정값 이상이 되면 온과 오프가 있을 때 오프 시간이 더 긴 동작이 반복이 되죠. 지금 설정값이 비례 하한선에 있을 때의 값이랑 정반대의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현재 온도가 비례대 상한선, 이게 이제 위에 있는 것을 비례대 상한선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비례대 상한선 넘게 되면은 오프 상태를 유지한다. 이때는 자, 오프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정보와 대칭을 맞춰주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0%의 출력을 하는, 맞죠? 스위치를 끄는 0%의 상태를 0%의 출력을 내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P제어를 활용하면 설정값을 정밀하게 근접시킬 수 있으므로 온오프 스위치만 활용할 때보다 헌팅이 크게 줄어든다. 이게 무슨 방식이라는 거야? 이게 P제어 방식이라는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이제 P제어 방식이라는 거야. 자, 이것의 이제 장점은 뭐다? 헌팅이 크게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P제어는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상태가 되어도 설정값에 대하여 일정한 오차의 위아래 또는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일정한 오차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자, 이를 잔류편차라고 한다.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일정한 오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맞아? 조금씩 이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미세한 편차가. 보일러의 온도 조절 장치에 P제어가 활용될 때 비례대를 넓게 설정할수록 가열을 위한 온오프의 반복 동작들이 시작되는 온도가 낮아지므로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잔류 편차가 커지게 되지만 헌팅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례 반비례 정보 설정할 수가 있겠죠. 자, 비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례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잔류 편차 커진다라는 정보를 발생할 수 있죠.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헌팅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위아래로 이제 온도가 한편 비례대를 좁게 설정할수록 자, 현재 온도가 설정값에 근접하는 시간 짧아지고 잔류 편차가 작아지지만 헌팅이 발생하기 쉽다. 자, 그러면 이 헌팅이라는 정보와 비례대에 관련된 정보는 맞죠? 자, 서로 이제 반비례 정보라고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지 간에 지금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독해를 다 했으니까 2번 선택지 끝내봅시다. 자, 디귿. 비례에 이르기 전까지. 요 정보를 말하는 거죠. 요 정보. 요 정보를 말하는 건데, 현재 온도가 설정값이 도달하면 50% 조절량이 출력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3번은 맞고요. 자, 리을.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상태. 측정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안정상태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온과 오프가 1대1 비중으로 켜져 있는 상태. 맞아? 근데 스위치의 상태가 온 상태로 지속되는 때이다. 자, 요게 틀렸죠? 스위치 상태가 온 상태로 지속되는 때는 언제예요? 자, 지금 측정 온도가 비례대 하한선 밑으로 측정됐을 때, 이때를 말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I 제어를 P 제어와 같이 활용하면 잔류 편차를 없앨 수 있어 측정값이 자, 설정값에 더욱더 근접하게 된다. 자, P 제어가 아닌 자, I 제어. 자, I 제어랑 P 제어랑 좀 비교해 보면 I 제어는 P 제어보다 좀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PI 제어의 적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면적차의 적분값에 비례하는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으로 맞아요? 자, 적분 동작의 강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 개념이다. 자, 적분 시간 짧게 하면 제어 대상의 동작 변화를 수정하는 동작이 가능해져 잔류 편차를 짧은 시간에 없앨 수가 있다. 자, 여기서는 적분 시간과 자, 그리고 잔류 편차 없앤데 걸리는 시간의 개념이 서로 비례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적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자, 잔류 편차를 짧은 시간에 없앨 수 있다라는 거지만 하지만 헌팅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너무 짧게 하면은 맞죠? 오히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는 헌팅이 발생되는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자, 반대로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잔류 편차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맞아요? 하지만 헌팅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 정보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P 제어나 PI 제어에서 활용되는 경우에는 자, 어떠한 또 이제 한계가 있냐면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의 자, 그런 그 변칙적인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 측정값이 설정값으로 돌아가는데 긴 그 시간이 걸린다. 즉 외부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외부 변수에 대응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D 제어는 자, 이러한 외부 변수를 보완할 수 있는 제어 방식이라는 거겠죠. 자, 이러한 D 제어를 활용하면 외부 변수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다. 자, 가령 외부 충격이나 진동 등이 발생하면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편차가 커지는데 자, PD 제어나 PID 제어의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에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조작량을 출력하는 것이다. 자, 미분 동작의 세기는 미분 시간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은
자, 제어 대상의 상태 변화를 수정한 동작이 약해져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길어지지만, 자, 미분 시간과 그리고 측정값이 설정값에 도달하는 시간은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네요. 맞아요? 반비례 관계. 하지만 오버슈트 현상은 발생하지가 않는데요. 근데 반대로 미분 시간을 길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뭐 이 반대 논리로 가면 되겠죠. 대신에 오버슈트가 발생하기가 쉽다. 자, 요 정도의 정보, 요 정도의 비례 반비례 관련된 정보가 지금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왔는데 요 정도의 정보를 정리할 수 있었으면은 좀 쉽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보시면 선택지가 1, 2, 3, 4번은 어때요? 되게 짜잘한 미시적인 정보에 관련된 내용이죠. 맞아요? 뭐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크게 그 지문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자, 그런 그 선지를 고르시는 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하나하나 볼게요. 미분 동작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일정할 때 수행되는 게 아니라, 미분 동작이라는 게 PID 제어의 방식 관련된 거였잖아. 마지막 문단. 맞지?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가 갑자기 커질 때 그걸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게 미분 동작이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자, 헌팅 현상이 지속되면 측정값과 설정값이 일치하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헌팅 현상은. PI 제어에서 조작량은 PI입니다. 네 번째 문단. 측정값과 설정값의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에 비례하여. 그럴듯하지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측정값과 설정값 사이의 편차의 적분값에 비례한다고 했어요. 적분값에. 자, 편차가 발생한 속도가 아니라 측정값과 설정값의 편차의 적분값이기 때문에, 맞지? 편차가 변화하는 속도랑 다르죠. 맞아요? 자, 평균 변화량에 관련된 정보는 미분이죠. 자, 네 번째. 온오프 스위치 방식이 활용된 온도 조절 장치로 물을 데울 때 조작량은 데울 물의 양이다? 조작량? 애초에 물을 데우는 조작량과 물을 데울 양이라는 정보는 서로 관련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맞죠? 조작량이라는 것은 이 물의 양이라는 물리적 수치와는 관련이 없는 값입니다. 자, 다섯 번째. P 제어는 단독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맞죠? 정밀하게 설정값과 측정값을 정밀하게 맞추기 힘든 그런 한계가 있어서 I 제어가 그것을 보완하기도 하고, 하지만 PI 제어만으로도, 자, PI 제어는 또 한계가 있죠. 그 한계는 뭐예요? 지진, 충격이나 외부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맞지? 그것을 그 보일러가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D 제어 방식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변수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자, 그런 제어 방식까지 모두 다 함께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게 글의 전체적인 기술의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보기 그래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회전 속도가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비례대가 400에서 600이니까 얘가 비례 하한이고 얘가 비례 상한이겠죠? 비례 상한이고, 자, 그리고 설정값은 500. 이게 이제 설정값이네요. 맞아? 자, A는 이제 P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온도가 무슨 값? 온도가 설정값에 이르기 전까지, 스위치 온오프 동작이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온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그런 정보겠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에서 비례대가 430에서 570으로 수정이 되면은, 잘 보세요. 430에서 570으로 수정됐다는 말은 비례대 편차가 커졌다는 거예요? 작아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400에서 600이면은 200의 범위였잖아. 맞지? 근데 430에서 570으로 하면, 자, 몇의 범위? 150의 범위. 맞아요? 씨발, 쪽팔려.
140의 범위죠. 자, 140의 범위.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비례대 범위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잔류 편차는 원래의 것에 비교해서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서로 비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잔류 편차도 작아졌겠죠. 커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2번.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짧게 수정하면은 헌팅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겠구나. 자, 적분 시간을 짧게 하면은 헌팅의 원인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헌팅의 발생을 막을 수 있겠구나. 잘 보세요. 자, 헌팅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헌팅을 막을 수 있다? 아예 막을 수 있다라는 정보로 연결시킬 수는 없겠죠? 맞아요?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 있겠구나. 이거는 다르죠. 자, 3번. B에서 현재보다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 450rpm에서 500rpm에 도달하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짧아지겠구나. 자, 적분 시간을 길게 하면은 잔류 편차를 없애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늘어나죠. 맞아. 짧아지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자, 마지막에 C에서 현재보다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은, 자, 미분 시간을 짧게 하면은 300rpm에서 500rpm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지겠구나. 그렇죠. PID 제어 방식에서, 자, 미분 시간과 그리고 해당 온도에 도달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시간은 서로 반비례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짧아지면 이게 길어진 게 맞겠죠. 반비례 정보였으니까. 맞지? 아니, 쌤이 여기다 정리해 놓지 않았지만 지문에다 이제 반비례 표시해 놨잖아. 자, 그래서 이제 비례 반비례 관련된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그 정리를 해가면서, 자, 이거를 접근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의 난도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 맞아요? 국어 문제니까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그리고 3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읽어보셨을 거라 가정하고 선택지만 볼게요. 온도 조절 장치의 온오프 스위치 방식만 활용될 때 가열기의 작동 초기에 온 상태만 계속 유지하면 오버슈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온 상태만 계속 유지되면은 오버슈트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스위치가 껐다 켰다가 이제 반복되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온도 조절 장치의 PID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온도가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해도 미분 동작에 의해서 빠르게 설정값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미분 동작은 언제 그 적용이 되는 거였죠? 외부의 충격이나 변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맞아? 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설정값 위로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러한 것이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보통 어떠한 현상이 있을 때 이렇게 온도가 갑자기 설정값 위로 상승을 할까요? 그렇죠. 외부의 충격이나 제어 대상의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때에 해당되는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아? 자, 그랬을 때 PID 제어 방식의 미분 동작에 의해서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선택지. 증기압 조절 장치의 P 제어 방식이 활용될 때 비례대를 좁게 하면 잔류 편차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를 좁게 하면은 자, 잔류 편차를 줄일 수는 있겠죠. 자, 줄일 수 있는 건데 줄일 수는 있겠지만 줄이는 거랑 완전히 없애는 거랑 다르죠. 맞아요? 줄이는 것은 최소한 1이라도 정보가 있다는 거잖아. 근데 잔류 편차를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없앤다라는 말은 0의 정보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 결국 이렇게 비례 반비례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놨으면 최소한 이 정보의 위치가 분명히 기억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비례하고 잔류 편차는 비례 정보니까 이게 줄어들면은 잔류 편차가 줄어들면은 없어질 수도 있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풀 수 없으니까 다시 한번 가가지고 확인을 했겠죠.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없앤다라는 정보는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고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한 질문 더 봅시다. 자, 할인율 질문 볼게요. 세 번째 질문, 할인율. 자, 방금 전에 봤던 지문이 지문의 정보량이 많아가지고 난도가 높고 문제는 그래도 좀 쉬웠다고 한다면, 자, 요건 좀 반대예요. 지문은 좀 짧습니다. 정보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문에서 정보가 많이 제시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지문에서 제시된 정보의 가지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 정보가 어떠한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나 심오한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독해의 주의를 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개념은 바로 할인율에 대한 개념인데 이 할인율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핫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고3 모의고사나 수능특강에서는 이 할인율을 소재로 해가지고 다양한 소재의 글들이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할인율의 개념을 좀 입문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 지문은 이제 배경지식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재화에 현재 가치가 있고 자,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자, 이 할인율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자율의 개념과 필연적으로 같이 논해야 되는데 자, 현재 가치보다 어떤 재화의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 현재 가치에 비해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 그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그 비율을 우리가 이자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가치하고 미래 가치 중 뭐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미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이자의 개념입니다. 자, 근데 할인율은 그 이자의 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와 개념이 똑같거든요. 어떠한 미래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미래 가치가 있는데 그 미래 가치가 현재는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지를 계산해 놓은 게 바로 할인율의 개념이에요. 지문을 읽어보시면 할인율의 그 예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즉 할인율이라는 것은 예상되는 우리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보통 할인율의 개념은 언제 따지냐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만약에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어떠한 것을 건설을 합니다. 뭐 건물을 건설한다든지 무엇을 건설해요. 그래서 그 건설해 놓은 어떠한 것이 미래에 어떠한 가치가 있을지를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는 거예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환산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만들었을 때 예상되는 부가가치가 있을 거라고 한다면 그 건물을 건설하는데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것이 바로 현재 가치를 따지는 할인율의 개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개념인데 또 이걸 또 쉽게 이해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회계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만약에 이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할인율의 개념을 조금 한 큐에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친구들은 나중에 이제 공인회계사 시험 CPA 있죠. 이거를 준비할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머리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회계는 수학하고 좀 달라. 내가 봤을 때 수학 잘한다고 해서 회계를 잘하는 게 아니야. 회계는 좀 회계의 머리가 따로 있어. 여튼지 간에 뭐 그런 개념인데, 자, 이 할인율의 개념. 이 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 가치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가 있어요. 그걸 독해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고난도 10번 문제와 관련돼 있어요. 알겠죠? 자, 이 지문도 반드시 비례 반비례 관련된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를 정확히 찾아내가지고 10번 문제를 자, 맞추시는 게 목적이에요. 맞추시는 게. 알겠죠? 자, 시간은 7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30초. 지금, 자, 봐봐. 애기들아. 자, 10번 문제 지금 다들 지금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다시 힌트를 줄게.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대한 재화의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잖아. 그러면 반대로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대상의 현재 가치 또는 미래 가치 중 어떠한 것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자, 생각을 하자. 지금 봐봐. 10번 문제를 보면은 개발업체하고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개발업체는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놀이공원의 미래 가치가 더 크다고 주장하겠지. 근데 마을 주민들은 그걸 반대를 해. 환경 문제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업체하고 A 밑주친 부분들은 놀이동산으로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이익을 추정을 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본대.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본대. 할인율의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봐봐.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놀이공원 개발에 찬성을 해, 반대를 해. 반대를 하겠지. 그러면 놀이공원의 현재 가치가 높다고 주장할까, 낮다고 주장할까? 자, 그러니까 거기를 판단할 수가 있겠지. 높다고 주장할지 낮다고 주장할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놀이동원의 현재 가치가 낮다고 주장하려면 놀이공원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할까, 낮춰야 된다고 생각할까? 이걸 독해하는 게 핵심이거든. 자,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정보가 있어요. 그거 꼭 찾으셔가지고 10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다시 드릴게요. 무조건 푸세요. 자, 이거 풀면 저녁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좋게 하셨어요.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자, 즉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되는 것이다 라는 정보 찾으실 수 있죠. 미래 세대 이익이니까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저평가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지금 뭐 8번하고 9번은 뭐 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건데, 이제 10번이 문제가 핵심이었죠. 자, 일단 그 할인율에 대한 단서가 첫 번째 문단에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단서를 통해서 여기서 할인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베스트긴 합니다. 자,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에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자, 10%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현재 가치가 10억 원이고 이자가 10%라고 했을 때 자, 미래가치 1년 후에 미래가치는 11억입니다. 맞아? 이 10%를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자율의 개념이고 여기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는 이 10% 동일한 10%지만 이건 할인율의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에 얻는 이익이 더 커진다는 거겠죠? 근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는 더욱더 감소하겠죠? 맞아요? 자, 가보세요. 자,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현재 가치를 고정을 하고 미래 가치를 계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할인율을 계산할 때는 미래 가치를 고정하고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11억이라고 고정하고 할인율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때? 현재 가치는 계속 낮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즉 할인율이 높아지면은 미래 가치를 고정해 놨을 때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할인율의 개념입니다. 또 이 부분, 만약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저평가되는 셈이다. 즉 사회적 할인율과 맞아요? 그 해당 미래 세대 이익, 이 말이 미래의 가치라고 평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래 세대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현재 가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맞아요. 즉 현재 가치가 저평가되는 셈이다. 가치가 낮게 측정이 된다. 즉 반비례 관계라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제시된 비례 반비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단서가 2개 있었어요. 단서가 2개 있었기 때문에 그 2개 중에 단서 중에서 하나만 이해하셔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지역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 놀이동산으로 파급될 그 경제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것을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을 하려고 했을 때 무슨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을 근거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놀이동산 건설을 반대하겠지. 그럼 무조건 놀이동산의 현재 가치가 되게 낮다라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즉 미래에 우리가 그 놀이동산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거란 말이야. 즉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매우 낮다고 판단할 거란 말이야. 자,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이 낮다고 평가를 하려면 할인율을 높게 잡아야 돼, 낮게 잡아야 돼? 할인율을 높게 잡아야지 현재 가치가 낮다라는 주장이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무조건 높은 할인율을 주장을 할 겁니다. 자, 높은 할인율을 주장을 할 건데, 근데 그 근거가 뭡니까? 환경의 가치 때문에. 맞지? 환경의 가치까지 주장을 해야지, 자, 적당한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 1번 선택지들은 낮은 할인율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사업의 전망, 그리고 돈 때문에 개발 반대라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발업체는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겠죠. 맞아? 할인율이 낮게 잡아야지 현재 가치가 높아지니까. 맞지? 개발의 당위성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주민들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건 맞지만 이 사람들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환경 개발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5번 전혀 관계 없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8번은 사회적 할인율이라는 말이 지문에서 이제 반복되고 있어서 사회적 할인율이 메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문제를 보니까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이니까 이 글을 쓸 때 어떠한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 글을 썼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풀 때 2개 중에 하나가 막 헷갈려가지고 뭐 답을 제대로 골랐거나 고르지 못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 푸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2개 중에 하나가 고민이 된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해당 선택지가 지문 전체의 내용을 아우를 수 있냐? 이걸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즉, 이 내용을 가지고 1문단의 내용을 커버할 수 있냐? 2문단의 내용을 커버할 수 있냐? 이렇게 해봤을 때
해당 선택지가 답이 되려면 모든 문단의 내용을 다 커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자, 시장 이자율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죠? 서로 이거는 네 번째 문단에 관련된 그리고 또 이 1번 선택지는 네 번째 문단에서만 이제 설명할 수 있을 뿐 1, 2, 3 문단의 내용과는 크게 무관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에요. 사회적 할인율은 뭐 민간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오히려 사회적 할인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세 번째 문단의 정보가 있었죠. 자,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거죠. 이게 이제 글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하기 위해서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을 민간 부분에서의 수익률을 적용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논의가 요걸 중심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기억을 보니까 자,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고 한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공 부분의 수익률이 민간 부분보다 높지 않고 낮아요. 그럼 민간 투자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한 영역에 정부가 투자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하는 진술은 그 가정의 역을 생각을 해보세요. 가정을 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답이 쉽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그렇죠.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수익률이 낮은 부분은 민간이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정부가 이제 투자를 한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야 되겠죠. 자, 25분. 아름다운 시간이네요. 자,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주까지 숙제 다 해오세요. 알겠죠? 끄덕여 빨리. 다음 주에 봅시다.